어,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면 아마 날짜가 보일 텐데, 네, 새벽 3시 42분, 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시간이 지금밖에 안 나서 부득이하게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박설하고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딥세션 2차시 뉴럴 네트워크 부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리뷰를 조금 진행을 하고, 간단하게 뉴럴 네트워크 구조에서 사용해야 되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경망이 뭔지 퍼셉트론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기본 구조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퍼셉트론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퍼셉트론을 여러 겹 쌓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2차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머신러닝 리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건 뭐였죠? 일단 기계, 그러니까 컴퓨터가 일일이 코드로 명시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부터 학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 프로그래밍, 트레디셔널 프로그래밍 파트를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컴퓨터에다가 어떤 걸 넣었었죠?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뭐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직접 짜서 이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를 분류를 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산출하는 게 지금까지 고전적인 방식의 프로그래밍이었다면,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 에다가 뭔가 명시적인 뭐 규칙을 넣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웃풋, 얘는 이제 라벨이 되겠죠. 라벨 값을 넣어줘. 정답 값을 넣어주면, 아, 데이터를 보고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규칙을 짜주는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게 이제 머신러닝의 가장 기초적인 골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머신러닝 중에서 가장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역시 선형회계입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머신러닝 기초기 때문에 선형회계라는 것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선형회계라는 것은 이제 베타 1과 베타 제로라는 파라미터를 변경하면서 최적의 함수를 찾는 게 선형회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선형회기라는 이름에 맞게 이제 직선 형태의 이제 회기식을 볼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y는 베타 1 곱하기 x1 플러스 베타 제로라고 한다면 저희가 가장 기초적으로 배웠었던 y는 ax 플러스 b, 즉 1차 함수의 형태죠. 그래서 x라는 데이터를 보고 y라는 값을 예측을 할 때 저희가 이 직선으로 형태를 두고 계산을 하자라는 게 이제 선형회기의 가장 기초적인 방식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의 구조는 저희가 기울기의 그리고 절편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나머지는 x와 y니까 제껴두고요. 그래서 이 기울기랑 절편의 조합을 봤을 때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게 최소가 되는 파라미터의 조합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 로스 펑션이라는 건 뭐였죠? 저희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손실함수였죠. 그래서 손실함수라는 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식을 짰을 때 뭐 여기 1번식 이제 1번식이 있을 거고요. 2번식이 있을 때 2번식 같은 경우에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5차, 또 이 지점부터 여기까지 5차 값들의 합이 이제 손실함수의 값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차,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차, 이런 식으로 각 점들 값까지 이제 얼마나 거리의 총합이 되나를 볼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몇 개만 봤는데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손실값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준선을 봤을 때 1번 데이터와 1번 함수랑 2번 함수를 봤을 때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함수를 고르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2번 함수가 조금 더 이제 오차값을 적게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파라미터를 1번이 아니라 2번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베타 1이랑 베타 0 값을 찾아야 한다. 라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 기법의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베타 1이랑 베타 0를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러면 베타 1이랑 베타 0의 실수 범위 안에서 그걸 다 찾아내려면 굉장히 많은 계산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방법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즉 이제 경사하강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경사하강법이 뭔지 간단하게만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저희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베타 1과 베타 0의 조합을 고려해서 로스 펑션의 최소값을 찾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 계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선트라는 것은 베타 1이랑 베타 0 같은 파라미터를 무작위의 어떤 초기 값으로 두고 로스, 즉 손실이 감소하는 가장 가파른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개념이 경사하강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의 사용 방식은 이제 원래 있는 가중치, 뭐 베타 1이나 베타 0에다가 손실함수의 미분 값에 어떤 알파 값을 곱한 것을 빼주면 새로운 파라미터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그 업데이트를 시키고 나면 로스 값이 더 줄어든다. 라는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로스 값이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퍼셉트론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수가 베타 1, 베타 0만 있는 이제 선형 회귀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라미터의 로스 펑션의 최소값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그 최소값을 찾아갈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 이제 경사하강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경사강법까지 이제 리뷰를 했으니까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구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람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라는 것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한 것이 퍼셉트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는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세포에서 영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세포의 이제 구조 중에 하나인 뉴런이라는 거는 충분한 양의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았을 때 자체적인 신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뉴런의 신호 발생을 막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놈의 퍼셉트론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이제 프랭크 로젠벨트라는 사람이 1957년에 제안한 초기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세포처럼 어떤 다수의 신호를 입력받아서 하나의 결과를 출력하는 형태를 저희는 퍼셉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입력 데이터를 넣어서 신호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값을 출력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단일 포셉트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단일 포셉트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셉트론이 하나만 있을 때를 저희는 단일 포셉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일 포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밖에 존재를 하지 않는데요. 이제 값을 보내는 단계와 값을 받아서 출력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일 포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ND 게이트 그리고 not AND 게이트, OR 게이트가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ND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AND 연산자와 동일합니다. 0,0이면 당연히 둘 다 아니니까 0을 출력을 하겠죠. 불린 연산자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0이면 이제 0, 0,1이면 똑같이 0 대신에 1,1이면 1이 출력이 되겠죠. 자, not and 같은 경우에는 and의 역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 1, 1, 0이 되겠죠. 자, 5월은 뭐죠?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이제 true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0, 1, 1, 1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XOR 게이트라는 게 새로 생깁니다. XOR 게이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희가 어떤 것이 같은 경우엔 두 개 x1과 x2의 값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을 출력을 하고 다른 경우에만 1을 출력하는 것이 XOR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x1과 x2의 값이 있는데 0과 0이면 똑같이 0이 출력되고 1과 1이면 또 0이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 나왔을 때는 0이 출력이 되고 1, 0처럼 다른 것이 나오면 1을 출력하는 게이트입니다. 근데 이런 게이트는 저희가 단일 포셉트론, 그러니까 하나의 포셉트론으로는 저희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포셉트론이라는 것을 쌓아서 이제 다층 포셉트론으로 구현을 해볼 거다. XOR 게이트는 AND 게이트, not AND 게이트, OR 게이트를 조합해서, 즉 여러 가지 포셉트론을 조합한 다층 포셉트론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OR 게이트에 대한 구현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XOR 게이트를 구현을 해보기 전에 저희가 왜 이게 선형 분류, 그러니까 단일 포셉트론으로 이제 구현이 안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x2, x1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저희가 0, 0, 0, 1, 1, 0, 1,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0, 얇네요. 0, 0 여기가 이제 x2가 1이니까 0, 1 여기가 1, 0 그리고 이 지점이 1, 1이 되겠죠. 자, 근데 저희가 뭐였죠? XOR 게이트라는 것은 저희가 다른 것일 때는 1을 출력을 하고 같은 것일 때는 0을 출력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같은 부분, 여기 이 두 부분은 y 값이 0, 여기도 0으로 출력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거니까 y 값이 1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럼 분류를 하려면 이제 단일 포셉트론으로 분류를 하려면 선 하나로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형으로 그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그려봐도 저희가 뭐 이걸 한 번에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죠. 분류를 해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다중 퍼셉트론, 그러니까 줄을 두 개를 그어서 뭐 그 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한다면 이렇게 퍼셉트론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볼 겁니다. 이 선 안쪽에 있으면 이제 false, 선 바깥쪽에 있으면 true,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제 얘를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X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요. 펜 촉이 또 말썽이네요. 자, XOR 게이트 같은 경우의 표현 방식은, 자, 처음에 x1이랑 x2의 값을 이제 게이트를 어떻게 통과를 시킬 거냐면 이제 OR 게이트를 통과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x1이랑 x2를 또 받았어요. 이제 not AND 게이트를 통과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이 결과물 두 개를 다시 이제 AND 게이트에 통과를 시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XOR 게이트가 구현이 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X1과 X2를 한번 적어 봅시다. 자, X1의 경우에는 X1과 X2의 경우의 수를 보면 그냥 X로 적겠습니다. 자, X로 적으면 얘는
저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죠. 0,0, 그리고 0,1, 1,0, 1,1 이렇게 x1과 x2의 결과값들이 각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x를 5월 게이트에 통과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뭐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는 x를 그냥 5월 게이트에 통과시키면 되죠. 자, 그러면 0,0이니까 5월 게이트 통과하면 0, 0,1 통과하면 1, 1,0 통과하면 1, 1,1 통과해도 1. 이렇게 5월 게이트를 통과한 x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not and를 한번 통과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베타는 not and니까 0,0이면 원래 and 게이트에서 0이 나와야 되는데 and 게이트의 반대니까 1. 0,1은 원래 and 게이트에서 0인데 그럼 not and에서는 똑같이 1 나오겠죠. 1,0도 마찬가지. 1,1에서는 저희가 원래 엔드 게이트에서 true 1이니까 0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또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알파랑 베타 값이 나왔으니까 얘를 한번 엔드 게이트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엔드 게이트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봐야 되죠. 0,1이니까 최종적으로는 0, 1,1은 1, 1,1은 1, 1,0은 0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넣었을 때 저희가 0,0은 지금 뭘로 분류가 된 거죠? 위에 다시 x를 넣어주면 0, 1.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y 값이죠. 자, 0,0 같은 게 나왔더니 지금 뭐가 나왔죠? 0이 잘 나왔죠? 0,1 다른 게 나왔더니 1이 나왔죠. 1,0 넣었더니 다른 게 나왔죠. 1,1 같은 게 나왔더니 0이 나왔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XOR 게이트의 정의를 만족하는 포셉트론을 구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래는 단일 포셉트론 기준에서는 저희가 구현할 수 없었던 이제 게이트가 이제 다층,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포셉트론에서 다층 포셉트론에서는 구현이 가능하더라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다층 퍼셉트론이 왜 필요한지까지는 알았고, 이제 다층 퍼셉트론, 그러니까 MLP 구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액티베이션 펑션, 이제 말 그대로 활성화 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함수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퍼셉트론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됐었죠? 어떤 값을 뭐 x1이랑 x2의 값을 받아서 이제 이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였죠. 자, 그럼 이 값을 출력을 해줄지, 얼마나 출력을 해줄지, 아니면 출력을 해주지 않을지, 아니면 몇 이상일 때 출력을 해줄지, 몇 이하일 때 출력을 안 해줄지, 이런 것을 정하는 게 저희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TLU가 있습니다. 자, TLU라는 것은 이제 Threshold Logic Unit이라는 건데 저희가 입력값의 weighted sum, 즉 가중합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x1, x2, 뭐 xn까지의 값이 들어오고 그것을 각각 가중치와 곱해줍니다. 이거는 그냥 x1이랑 베타1이랑 아까 선형의기에서 곱했던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중의기에서는 베타 값이 여러 개니까 x 값이 들어오는 거에다가 다 곱해주고 더해주는 거였죠.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한 다음에 계단함수 같은 이제 뭐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뭐 몇 이상이면 활성화 1로 만들어주고 몇 이상이 안 되면 0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아주는 이 값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게 TLU, Threshold Logic Unit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Threshold Logic Unit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활성화 함수인데 이제 뉴런에서 출력 값을 얼만큼으로 결정할지를 이제 정하는 함수가 이제 활성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활성화 함수는 대부분이 비선형 함수에 속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조금 나중에 뒷파트에 가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계단 함수 같은 것도 모두 비선형 함수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이 뭐뭐 있냐
라고 본다면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소프트맥스, 렐루 함수가 있습니다. 자,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0에서 1 사이에 치역을 가지는 활성화 함수고요. 자,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출력값의 총합이 1인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오고요. 렐로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 0보다 이상인 부분에서는 똑같이 활성화 값을 시켜주고 0보다 작은 값에서는 모두 0으로 바꿔주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렐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률 값을 표현할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게 그래서 뭔데? 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인풋 레이어, 데이터가 들어가는 레이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퍼셉트론들을 히든 레이어로 규정을 하고 그 뒤에 있는 것을 아웃풋 레이어, 최종적으로 출력값을 내주는 곳을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한 이제 다층 퍼셉트론으로 이루어진 이제 어떤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인풋 레이어는 이제 인풋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위치고요. 히든 레이어는 그 사이에 이제 노드들을 모두 연결하는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퍼셉트론들을 이제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라고 얘기하고요. 아웃풋 레이어는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뭐 분류를 한다면 뭐 개, 고양이, 또 뭐 있죠? 호랑이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회귀값을 예측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출력층으로 나와 있는 게 아웃풋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마다 저희는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부를 거냐? 노드는 뉴런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MLP에서 이제 연산 과정이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이건 저희가 3차 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순전파라는 것이 있는데요. 순전파는 이제 forward propagation, 뭐 forward pass, 아니면 feed forward라고 이제 불리기는 하는데 대부분 이제 feed forwar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LP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뭐 선형회귀 같은 경우에는 뭐 베타 1, 뭐 베타 제로 값을 사용해서 y 값을 구하는 거, 예측할 프레드 y 값을 구하는 게 이제 아웃풋을 계산하는 과정이죠. 똑같이 MLP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아웃풋을 계산하는 과정이 이제 순전파, 피드포워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역전파라는 건 뭐냐? 이제 역전파는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계산된 아웃풋 값의 손실, 그러니까 얘는 로스 펑션과 실제 로스 펑션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실제 프레드 값이랑 저희가 피드포워드를 통해서 구한 값이랑 실제 y 값의 true, 실제 y 값이랑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구하는 게 로스 펑션이었죠. 로스 펑션의 값을 계산을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역전파라고 하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3차 시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뒤에서부터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기 때문에 거꾸로 업데이트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파게이션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한다면 이제 인풋 레이어에 X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자, 그럼 그거를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웨이티드 썸을 진행을 해줍니다. 뭐 웨이티드 썸도 진행을 하고 뭐 액티베이션 펑션도 지나서 뭐 최종적으로 아웃풋 레이어에서 이제 y 프레드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 y 프레드 값이 저희는 forward propagation, feed forward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웃풋을 y 프레드 값을 구하면 실제 y true 값과의 차이를 구해서 이제 로스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그 로스 값을 히든 레이어로 다시 역전파 시키면서 파라미터, 그러니까 가중합되는 파라미터 가중치들을 이제 업데이트 시키는 과정이 백프로파게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orward propagation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이제 MLP의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라미터와 같은 의미입니다. 파라미터는 뭐다? 이제 여기서는 가중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중치들과 이제 들어온 x 값을 사용해서 아웃풋을 계산하는 과정을 저희는 forward propagation 혹은 feed forward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전 레이어에서 넘어온 값에 가중치와 편향을 적용을 해서 다음 레이어 값으로 넘기는 게 이제 forward propagation의 알고리즘 방식입니다. 자, 아웃풋 레이어에서 forward propagation의 결과 값은 이제 최종적으로 예측 값이랑 실제 값의 로스 값을 계산한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봐야겠죠. 백프로파게이션은 이제 계산하는 과정은 아니고 이제 MLP의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가중치들을 업데이트하는 과정, 로스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와 편향, 즉 파라미터를 수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포스 프로파게이션이 진행했던 역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진행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러닝 레이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머신러닝에서도 이제 러닝 레이트, 즉 학습률에 대한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하이퍼 파라미터, 러닝 레이트 값을 보기 전에 어떤 것부터 알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제 글로벌 미니멈과 로컬 미니멈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것은 전역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실제 로스 펑션 중에 로스 값이 가장 실제로 그 함수 전체 범위에서 가장 낮은 값을 이제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로컬 미니마 같은 이제 가장 작은 값은 아닌데 어떤 지역에서 봤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곳이 로컬 미니마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률, 러닝 레이트 값을 크게 잡았을 경우에 파라미터들을 이제 확확 바꿨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확확 바꾸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니셜 포인트에서 이제 계속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시켰을 때 전역 최소값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만 봤는데 이렇게 이상한 대로 튀어나갈 수 있다. 즉 로스 값이 오히려 발산을 할 수도 있다. 라는 단점이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학습률이 작은 경우를 해봅시다. 그럼 이니셜 포인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파라미터들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로컬 미니멈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컬 미니멈까지는 가는데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난 로컬 미니마에서 수렴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가야 되는 곳은 글로벌 미니멈, 즉 전역 최소값인데 지역 최소값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학습률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크게 가지고 갔다가 점점 작게 가지고 가면서 이제 이상적으로 이제 글로벌 미니멈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이퍼 파라미터인 학습률을 조정해 가면서 학습을 시켜야 한다.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시켜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이 하이퍼 파라미터 러닝 레이트 값을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은 저희가 조금 뒷파트에 가서 뭐 옵티마이저 최적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MLP 프로세스, 즉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이 MLP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에포크, 배치, 미니 배치, 스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에포크라는 것은 저희가 전체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뭐 X, 뭐 라벨 데이터로 생각을 하면 뭐 전체 데이터, 그러니까 뭐 나눈 거 생각 없이 모든 데이터를 사용을 한 번 했을 때, 모든 데이터를 훑었을 때 저희는 그것을 에포크, 한 번에 에포크를 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3 에포크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체 데이터로 3번 학습하겠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럼 배치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피드 포워드 과정이 있었잖아요. 피드 포워드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00개인데 뭐 피드 포워드 과정 한 번 피드 포워드를 할 때 100개의 데이터만 쓸 거다라고 한다면 배치 사이즈가 10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피드 포워드 한 번에 피드 포워드를 할 때 몇 개의 데이터를 사용할지가 배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치 사이즈까지 알았으니까 그러면 미니 배치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 100개 데이터가 묶여 있는 그것을 이제 미니 배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미니 배치 한 개를 모델에 넣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 배치로 한번 학습을 할 때, 피드포드 한 번을 진행을 할 때가 한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저희는 전체 데이터가 만 개 로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토탈 데이터가 이제 10,000개가 되는 거고 저희는 배치 사이즈를 2000으로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배치 사이즈를 2000으로 잡으면
하나의 미니 배치에는 데이터가 2000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미니 배치는 총 몇 개가 나오죠? 만 개를 2000개로 쪼개는 거니까 총, 네, 맞습니다. 5개의 미니 배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미니 배치를 이제 하나씩 학습을 시키게 되겠죠. 이 미니 배치를 러닝 1번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번 학습을 하는 거니까 스텝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 첫 번째 미니 배치 1번을 가지고 저희는 학습을 forward propagation 한 번, back propagation 한 번 해서 파라미터를 1회 업데이트 시킬 겁니다. 그것을 저희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원 스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한 번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는 원 에포크 과정에서는 저희가 미니 배치가 총 5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니 배치가 1번부터 5번까지 진행이 될때 피드포워드 한 번과 백프로파게이션 한 번을 진행을 하게 되니까 총 5번의 스텝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원 에포크당 5번의 스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에포크 수를 몇 번으로 설정을 하냐에 따라서 스텝 수, 에포크 곱하기 5스텝이 총 파라미터의 업데이트 횟수, 즉 학습 횟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즉 뉴럴 네트워크의 전체 과정입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저희가 아직까지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뭔지, 그리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과정이 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드포워드와 백프로파게이션이 뭔지 정도 간단하게 봤습니다. 저희가 3차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피드포워드 과정과 백프로파게이션의 과정을 직접 손으로 계산을 해보면서 한번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시킬 때 이런 식으로 국소적 미분과 체인룰, 즉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는구나를 배워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영상 촬영이 좀 늦어졌는데 일단 3차 시 고생하셨고 2차 시 고생하셨고 저희 한 12시간 있다가 3차 시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